초박빙이었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윤 당선인이 만들어갈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은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시대가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사태인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겹치면서 국가적인 힘이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박빙의 경쟁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시대적 흐름보다는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컸음을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중요한 공약들을 몇 가지 살펴보며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에너지, 외교와 안보, 복지 등 여러 공약들이 있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눈에 띄는 공약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강국을 내세웠는데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은 윤 당선인의 10대 비전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입장으로서 원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앞으로 다가올 청정 에너지 시대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은 에너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으로 퇴보된 원전 기술을 다시 재정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기저전력으로서 에너지 안보에도 중요한데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그간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로 모자란 부분을 석탄과 LNG 화력발전으로 채워왔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에너지 부족분을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대체했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독일 내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풍력에너지 부족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아져 한국도 곧 전기요금 인상을 눈앞에 둔 상황으로 다시 원전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한국처럼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의 개발도 언급했는데요. SMR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이미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의 성공과 누리호 발사로 우리는 핵탄두만 확보한다면 핵무기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과 SLBM의 핵탄두 탑재는 그 어떤 무기보다 자주국방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카드가 될 겁니다. 물론 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이면을 알고 있다면 원전을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겁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원전을 급격히 늘리긴 힘들 겁니다. 아마도 기존 원전의 내구 연한을 늘린다던가 중지되었던 건설 중인 원전을 다시 건설하거나 SMR로 대체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후가 될 겁니다. 기존 원전은 노심을 제어하기 위한 냉각제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지을 수밖에 없지만 SMR은 물이 필요하지 않고 크기도 작아 도심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심에 SMR이 설치되면 송배전 손실률이 줄면서 전력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의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에서도 최근 원전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의 처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이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채택하려면 사용 후 핵 연료 처분장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 연료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담겨 있고 이것을 처리해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이 초기 단계이지만 허황된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장을 만들어 사용 후 핵 연료를 당장 묻어버리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와 자주 국방을 위해 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암묵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공약 중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지는데요.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자체적인 핵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전 강국을 내세운 윤 당선인의 공약이 잘 이행된다면 그간 어려움에 빠져있던 원전 주도기업 두산중공업과 같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의 외교 안보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안전을 구현하겠다는 점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인데요.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처럼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이 수반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란 점입니다. 아마도 추가 사드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방어를 위한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는 것보다 자체 개발한 핵무기가 있다면 충분한 방어와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물론 핵무기 개발이 방해를 받는다면 핵무기에 준하는 강력한 미사일 체계, 즉 한국형 아이엄돔처럼 우리 기술로 만들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일단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성은 멀어질 겁니다. 결국 미국의 노선에 따라 중국의 고립화에 중립을 지키던 한국도 동참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을 대신할 신시장 개척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의존적인 부분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전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겪었던 것처럼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공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공약은 민간과 공급 두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공급에서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도 언급했던 내용으로, 다만 다른 점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 위주의 공급인 것에 반해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위주의 공급인 건데요. 민간 공급이기에 규제가 더 풀릴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윤 당선자는 집값 폭등이 공급 규제라고 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47만 호를 공급하는 등 5년간 전국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도심 내 용적률 500% 상향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있어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컸는데, 이 중과세를 예외 대상으로 넣어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추고 취득세 인하, 공시가격 하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다주택자들과 대형 건설사가 수혜를 입겠죠. 즉, 윤 당선인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건축 재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고, 두 번째, 유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풀린다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파트를 팔라고 내놓은 지인들마다 대선 이후에나 팔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다만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에 대한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공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손실 보상을 확대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천만 원으로 늘리고 방역지원금은 그간 지급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해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 명에게 지원되며 방역지원금은 여행, 숙박업, 공연업 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돼 대상이 320만 명에 이릅니다. 다만 기존 문재인 정부 방식대로라면 손실보상금은 폐업해도 받을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초저금리 특례 보증 같은 경우 대출 50조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서주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통한 손실보상은 아니고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역시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단기 국채 발행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복지 공약인데요. 일단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와 양육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작은 정부 실현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여지가 크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선별적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복지에 대한 부족함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복지란 것이 돈만 퍼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변화될 세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기에 윤 당선인의 목표대로 한국이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